네, 어제가 정치권에서 부르는 이른바 슈퍼 수요일이었는데요. 정말 슈퍼 수요일이었는지 맹탕 수요일이었는지는 청문회를 지켜보신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3당이 낙마 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가장 큰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야 의원들이 다 지금 채점 중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점수를 매겨 본다면 어떻게 세 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죠. 김동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저는 무난히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김동연 후보자의 청문회 사실 어제 굉장히 수준 높은 청문회였습니다. 뭐 신상 검증도 좀 있었지만 그보다 정책에 대한 토론들, 그 정책에 대해서 후보자 본인의 식견들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세련되고 수준 높은 우리 청문회가 가야 할 길이라 저는 봤고요. 예.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어떤 그 청문회에도 사실 논란은 좀 있었죠. 근데 다만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의 경우에는 이제 뭐 청문보좌 채택의 문제는 아니고 결국 이제 국회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뭐 좀 이런 결론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낙연 총리 케이스처럼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예. 뭐 자유한국당은 그 통진당 문제로 반대를 하겠지만 결국 국민의당이 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5.18 그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아직까지 크나큰 어떤 그 뭐랄까요 좀 거부감을 보여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문회 국회의 통과는 무난할 것 같고요. 문제는 역시 강경화 후보자인데 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어제 해명들 도덕성 검증 해명을 보면 제 기준으로는 해명된 건 없습니다. 도덕성 부분에 있어서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끔하게,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해명이 좀 말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김상조 후보자의 차이는 뭐냐면 김상조 후보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일관적으로 답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왼쪽입니다. 또는 이것은 오른쪽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경화 후보자는 그것들이 많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불리한 것들은 17년 전이라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안 했는데요로 일관한다는 거죠. 그래서 해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도덕성 검증보다는 강경화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전 능력 검증도 중요하다 봤거든요. 외교안보 현실이 워낙 중요하고 예.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 그쪽에 어떤 전문적인 역량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니까. 근데 어제 이제 얘기들을 하는 거 보면 강경화 후보자가 우리나라 이슈에 대해 지금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 뭐 하나 명쾌하게 대답한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현안 파악이 안 됐습니다 얘기까지 합니다. 네. 부처는 다르지만 김동연 후보자하고 너무나 차이 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히 역량 검증에서 미달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좀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낙제점을 주는데 문제는 예. 공격을 해야 되는 자유한국당의 창이 너무 무딥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부각이 돼야 여론도 움직이고 그래야 청와대도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이럴 텐데 어제 자유한국당의 창이 너무나 무뎠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강경화 후보자 입장에서는 무난하게 지나갔다. 무난하게 지나갔다. 네, 좀 아이러니컬한 결과가 나온 거죠. 그러나 도덕성 부분, 능력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해명을 하지는 못했다. 네, 전 자, 능력 이거 부분이 더 크다고 봅니다. 김태현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좀 박한 점수를 주셨고요. 네. 최영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어제 왜 무디었는지 아세요? 강경화 후보가 누군지를 몰라요. 국회의원분들이, 청문위원들이. 그러니까 또렷하게 알아서 그림을 딱 보면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들은 하던 대로 해요. 자, 김동연 후보 관료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대상이죠. 그러면은 이 김희수 재판소장, 이 헌재소장 후보 법관입니다. 너무 잘 알고 다루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게 강경화 후보는요 처음 보는 존재예요. 예. 국회 청문회에서. UN 특보로 10년간 외국에서 활동하다가 외교 분야 활동한 건 맞는데 이게 글로벌 기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내에선 이런 이 캐릭터, 이런 어떤 프로필을 가진 인물이 장관 후보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찔러야 되지? 뭐 도덕성 검증 다 했는데 사실 해명이 안 됐다고 하셨는데 저는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전 해외 생활하느라고 몰랐습니다. 어쩝니까? 네. 외국에서 바빴는데. 그리고 우리 부부는 별산으로 관리합니다. 이것도 처음 보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남편하고 부인하고 예. 재산을 따로 관리해? 깜짝 놀란 거죠. 그 어떻게 다룹니까? 그렇게 아주 독창적이고 독특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관료나 정치인의 삶을 살질 않았어요.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도 완전히 달라요. 어찌 보면 좀 서구적인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양복 입은 국회의원들이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까 고민하느라고 창이 무뎌진 거예요. 왜냐하면 예. 1단계, 2단계, 3단계 공격을 해야 되는데 이 콤보 공격이 막혔어요. 처음에. 삶이 다르다.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강경화 후보가 능력 검증이 왜 안 됐느냐. 능력 검증이 안 됐다는 대표적인 게 오늘 아침에 사드에 대한 답변이 부족했다.
국방부한테 밀어놓고 외교부도 사드가 사실 이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등의 아주 화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교부의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답변을 못했다. 근데 이건 저는 알아도 답변을 안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에 대한 의사결정은 청와대에 있습니다. 현재. 예. 외교부 장관이 사드 놓는 게 옳습니다. 안 놓는 게 옳습니다. 이런 얘기를 어제 했으면요. 또 이게 사달이 납니다.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좀 얘기하기는 네. 이렇게 명확히 그래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부적절한 지금 측면이 장관이 아니고 후보니까 현안 예. 파악 안 됐습니다. 나중에 좀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욕먹는 게 낫지. 차라리 사드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개인의 의견을 피력했으면 논란만 더 일으킬 어제는 것이다. 사드 토론 경론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예. 이 현명하게 피해갔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좀 무능해 보이는 게 낫지 정치적인 어떤 정쟁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차라리 낫다. 원유철 청문위원에게 야단 맞거든요. 자, 이 사드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원유철 의원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핵무장론자죠. 그거를 다 아는 분들이라면 네. 저분에게 내가 지금 뭔가 이 화근이 될 이야기를 던져서 뭔가 이 사드에 대한 토론장으로 만들면 안 되겠다. 그럼 고개를 숙이는 게 오히려 후보로서는 더 좋은 전략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사드 문제가 어제 뭐 도마 위에 올랐고 당장 오늘 미사일이 북한이 또 날라갔죠. 미사일을 또 쐈고 오늘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NSC 전체 회의도 열리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뭐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통과를 할까 낙마를 할까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키를 주고 있는 것이 국민의당인데 자, 국민의당 입장이 국민의당도 참 고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얘기하다 저렇게 얘기하다 해서 오늘 입장 지금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일단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 예. 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김상조 후보자는 채택을 하겠죠. 예, 김상조 후보는 예. 약간 조건을 달았지만 채택을 왜냐하면 하겠다. 그걸 어떤 단적으로 알 수 있냐면 김상조 후보자 원래 청문 채택이 어제 11시에 있기로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국민의당에서 9일로 미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제 청문회 보겠다는 거죠. 패키지로 가겠다는 겁니다. 다 받아줄 수는 없고 하나 모두 다 배척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이 호남 민심 신경 써야 되는데 잘못하면 또 민주당 이중대 얘기를 듣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입장이거든요. 오히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편한 측면들은 있어요. 근데 국민의당 애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이제 강경호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강경호 후보자와 김상조 후보자 중에 이익 형량을 해가지고 좀 더 문제가 많은 쪽을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강경화 후보자가 국민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상조 후보자에 비해서 턱없이 못 미쳤다고 보는 것이거든.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김상조 후보자는 뭐 조건을 걸긴 했지만 통과되는 쪽으로 가고 강경화 후보자는 이제 부적격적으로 판단을 해서 청문 채택 안 하겠다는 건데 뭐 잘 아시겠지만 장관은 대통령이 강행을 합니다. 결국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이에요. 야당이 어떻게 하는지 간에 뭐 실제로 지난 정부에도 그런 얘기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항상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내 지지도가 70%를 넘는다. 80에 육박한다. 그리고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일부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빨리 정부를 출범해야 된다는 국민적인 어떤 기대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공세를 펼 만한 위치에 있지가 않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밀어붙일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자유한국당의 창이 무져서 청문회에서 크게 쟁점을 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90% 이상 문재인 대통령이 밀어붙일 거라고 임명을 강행할 임명을 할 거라고 것이다. 보는데 예. 변수가 하나 있어요. 어떤 바로 변수가 추경인 거죠.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추경이 굉장히 중요하고 결국 이제 여소야대 측면에서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추경 통과를 위해서 물밑 협상을 통해서 한 명 정도는 사석으로 쓸 가능성은 아직은 남아있다. 네. 가능성. 하지만 한쪽으로 저보고 결론을 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임명은 강행한다는 쪽으로 저는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김희수,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네. 이제 보고서 채택하겠다 이런 무난하다. 입장이고요. 예, 채택한다. 김희수 네. 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표결을 했을 때 아마 그렇죠. 찬성표를 던지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김희수 헌재 소장이 말이죠. 예. 지금 임기가 내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년 4개월짜리 헌재 소장이에요. 예. 그럼 1년 4개월 헌법재판소 소장이 지금 없어서 탄핵 과정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을 우리가 보고 왔는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와서 헌재 소장을 세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김희수 재판관이 가장 지금 선임이기 때문에 전체 9명의 헌재 소장 후보 재판관들 중에서 선임이 된다. 관행적으로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1년 4개월을 헌재 소장을 역임하고 퇴임한다. 여기에 대해서 6년 더 가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요. 국회가 정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늘 논란이 있으니까 헌재 소장 임기, 또 재판관의 임기 이걸 맞추느냐 뭐 더 가느냐. 그래서 그럼 이번에 조건부는 차라리 김희수 재판관에게 내년에 재판관 임기를 마치면 소장도 퇴임하셔라.
이걸 확정하고 통과시켜주는 거 별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이제 조건부가 맞고 저는 아까 이 김태현 변호사님이 쭉 지금 정리해 주신 게 보면서 우리가 과거에 계속 봐오던 정치공학적 분석이다. 예. 정치공학이 저는 이 야당들에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3명 중에 1명은 반드시 낙마시켜야 한다. 1명은 그 청문회를 했잖아요 지금. 그럼 각각 성적표를 매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하나는 낙마시켜야 한다. 왜? 야당의 존재감을 보여줘야 하니까.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지금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예. 국민 여론을 대신해서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청문 조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강경화 후보의 도덕성 검증 좀 이 미진한 부분 많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든가 또 깔끔하게 해소되지 않는 게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일부터 전쟁 나가야 되는데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런 얘기 예. 하거든요. 낙마시키면 전쟁에 내세울 수장을 뽑는데 또 한두 달 걸릴 수 있습니다. 외교부 장관 공석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 보고 있는 정치권이 너무 명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리적인 효용성으로 밀대 밀고 정말 안 되는 것은 추호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예.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후보별로 이렇게 철저하게 그래야죠. 검증을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국민의당 입장 저희가 알아봤고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지금 각각 후보에 대해서 지금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어떤 입장이 나왔을까요?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인수 헌재 소장 후보자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더불어 이분들을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별 인사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번 김희수 헌재 소장 내정자는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반대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통진당이 민주주의 심화에 기여한다는 아주 엽기적인 논리를 주창한 엽기재판관입니다. 네, 들어보면 좀 자유한국당은 김동연 후보자 말고는 다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 거고요.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 바른정당은 약간 의원별로 목소리가 좀 다르긴 그렇죠. 합니다만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대로라면 김희수 후보자의 임명 막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일단은 저 부분에 대해서 바른정당은 제가 알기로는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 예. 일단 하태경 의원의 일단 개인 의견인 것으로 바른정당은 정리를 하고 있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저것들, 그러니까 저런 부분들, 김희수 재판관에 관한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회에서 표결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무기명 투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론과 상관없이 의원 개개인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처럼 반대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도 당론으로 찬성한다 하더라도 5.18 문제 때문에 부표를 던지는 분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예. 아마 그렇게 약간의 자유투표 형태로 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김희수 재판관의 경우에는. 네. 왜냐하면 참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대놓고 찬성하기는 뭐하지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요, 대놓고 반대하기 좀 애매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자유한국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할 것 같고,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 당론으로 정해졌지는 미지수지만 당론과 상관없이 개인 어떤 의원들이 소신 투표할 가능성이 네, 높다. 자유표결로. 예, 국민의당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투표를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뭐 이 청문 보고서 채택될지 또 표결에서 통과가 될지 이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청문회 각 후보별로 조금 쟁점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강경화 후보자 청문회는 14시간 동안 진행이 되고 14시간 만에 종료가 됐는데 도덕성 부분 그리고 외교부 수장으로서의 능력 어제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을 다각적으로 검증하려는 야당의 끈질긴 질문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 그리고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질의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후보자님, 제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시진핑 주석이라고 가정하고 대한민국의 외교부 장관으로서 중국의 사드 법에 부당하다 하지 마라라는 설득을 좀 해보시죠. 네, 그 외교 설득이라는 게 특히 이렇게 인식이 갭이 이렇게 지금 현재로선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역대 고위공직자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렇게 실정법 위반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후보는 굉장히 찾기 어렵지 않았나. 공직자로서의 판단이 매우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해명 과정에 이런 여러 논란으로 인해서 사실이 잘못 전달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의 발언까지 다 들어보셨는데요. 어제 1차 질의 2시간 40분 동안 사죄한다, 죄송하다 이 얘기만 지금 한 20번 정도 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태규 의원이 상당히 좀 날카롭게 질문을 많이 던졌어요. 네네, 준비를 예.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적 경륜은 있는데 너무 중진 의원들, 다선 의원들보다는 초재선 의원들이 훨씬 더 날카롭게 준비도 많이 하고 국민들에게는 준비된 모습의 지리자로서 이미지를 많이 좀 돋보였다. 그런데 이제 날카로운 질문이 이제 창과 방패니까 예. 잘 막아냈느냐의 문제인데 전체적으로 지금 보신 대목처럼 그냥 이 의원은 한마디로 단정을 짓죠. 역대 최악의 후보다. 결론을 이렇게 내버립니다. 네. 과연 이제 그러냐 하는 부분들은 국민마다 판단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질의자로서 충분히 준비를 하고 나와서 다양한 질문을 이제 소화해낸 것은 좋은 모습이었으나 강경화 후보가 거기에 완전히 또 몰락했다. 거기 이제 그 공세에 무너졌다, 허물어졌다 이렇게 보기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예. 부분에서 너무 사죄일변도로 간 것도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능력 검증은 계속 전 물음표가 남아요. 국민들이 여론을 어제 봤는데 호불호가 쫙 갈리긴 해요. 안 된다, 혹은 신선하다 이제 이런 쪽인데 항상 요즘에 그 국민 오디션 뮤지션 뽑는 거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 그럼 다수 국민들이 한번 하는 것을 또 보고도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진 후보가 예. 아닌가. 전 이런 쪽으로 좀 기울어 봅니다. 예. 어제 원희철 의원은 내가 트럼프라면 내가 시진핑이랑 가정하에 어떻게 할 설득해봐라. 것인가 설득해봐라 이런 상황극을 또 얘기를 했는데요. 네. 이 원희철 의원의 질의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방식 자체는 괜찮았던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외교부 장관이 시진핑 주석이라든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맞상대서 얘기할 일은 거의 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강경화 후보자의 어떤 외교적인 식견이라든지 대미 외교, 대중 외교 경험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그걸 좀 부각을 시켜고 네.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강경화 후보자의 대답이 뭐 틀린 답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외교안보 전문가는 아니지만 틀린 답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뭔가 저 외교장관 후보자는 지금 이 문제 우리의 외교 현안을 뚫고 나갈 탁월한 식견과 전략이 있구나라는 느낌이 좀 부족했다는 명쾌하진 거죠. 않았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이 윤병세 전 장관, 아직 장관이죠. 장관을 계속 비판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당신 전략 있어? 5년 동안 뭐 한 거야? 외교 전략은 박근혜 정부 외교 전략은 뭐지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 근데 어제 이제 강경화 장관 후보자 얘기를 들어보면 과연 강경화 장관 후보자가 이 험중한 외교 현안을 파악하고 뚫고 나간 전략을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그 물음표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어제 이제 제가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청문회에서 나올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리 외국에 있다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예. 죄송한데요. 지금부터 공부해서 잘할게요는 안 됩니다. 국민 세금으로 외교부 장관 공부시킬 만큼 우리 그렇게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 자리에서 전통적인 북미통 전략 외교관이 안 계셨더라면 훨씬 더 매끄러운 답을 드릴 수 있었겠지만 지도력에서 나오는 질적인 차이는 아니었을 것 같다. 즉 나는 전통적인 외교 북미통은 아니지만 새로운 방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이런 얘기를 더 붙입니다. 이 시점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 새로운 역량, 지평, 시각. 즉 나의 새로운 역량으로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건데 전통적인 것이 아니라 예. 그럼 그걸 보여줬어야 된다는 거죠. 네. 본인의 새로운 역량은 뭔지. 근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외교 전략인데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얘기를 그런데요. 해도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예. 저기 그 이제 말씀을- 아까 그 말씀 제가 네. 알겠는데 정말 내가 식견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발언을 안 하는 건지 정말 예. 없어서는지를 국민들 판단하십니다. 만약에 전자의 경우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드가 중국, 미국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얘기조차 나오지 않거든요. 예. 심지어 어제 누군지 모르겠는데 뭔 의원 하나가 그럼 만약에 사드 없으면 북핵 어떻게 막을 겁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5초 동안 침묵이 흐릅니다. 그게 뭐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뭐 누구 하나의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예.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한번 그러니까 해봐야 될 지금 것 같아요. 굉장히 엄중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좀 반론을 좀 제기하고 싶어요. 이명박 정부 때 외교부 장관 누군지 아세요? 유 씨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기억 못해요 국민들이. 예. 전임 정부만 해도 참여정부는 기억하죠. 윤병세 장관 그대로였으니까. 네. 또 윤영관 반기문 장관이었죠. 장관도 네. 있었죠. 지금 유엔 사무총장으로 갔다 오셨는데, 자 장관이요. 그 정권이 끝나면 국민들이 기억을 못해요. 무슨 일을 했나? 일을 한 장관도 있고 정말 일을 하지 않은 장관도 있어요. 예. 나중에 또 찾아봐야.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지평, 새로운 시각 보고 싶다.
일을 시켜봐야 하는 겁니다. 청문회에서 그걸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 강경화 후보는 후보의 존재 자체가 새롭다는 거예요. 예. 자, 비외무고시 출신의 국내 외교통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전문가다. 근데 들어와서 외교부 장관을 한번 시켜보자. 이건 분명히 실험이죠. 새로운 시도고 실험인데 새로운 시도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강경화 장관이 외교부 장관이 임명 강행이 될 것 같은데 되면 성공 실패 가능성은 반반이에요. 현재는. 그거는 어제 청문위원들도 해석하고 평가하고 적격 부적격 이제 어제 청문회만은 정리할 수 있지만 정말로 이 사람이 장관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전임 정부 이 박근혜 정권에서 윤진숙 장관이라는 이 초대 해수부 장관이 있었는데 예. 청문회 엉망이었습니다. 장관 됐죠, 결국. 그런데 결국은 이제 경질당했죠. 그걸 우리가 다 봤습니다. 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생길 수가 있는데 또 한 분은 미국의 유리 시스템즈라는 벤처기업의 일군분을 미래창조과학부 초대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근데 국적도 미국이고 CIA에 뭐 소속돼 있었다는 설도 나오고 결국 안 됐죠. 철회했는데 그때 뭐 그런 사람에게 시켜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또 남았던 국민들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네. 새로운 시도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지금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은 부적격이다, 낙제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셨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시켜보면 예. 지금 여러 가지 새로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자원인이 여성 초대 외교부 장관, 외국 경험자 그리고 어찌 보면 이제 북미 외교 전문가는 아니고 4대 우리가 주변 관련국 전문가는 아닌데 다자 외교 전문가 그 대신에 다른 강점들이 이제 있는 것으로 예. 보여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뭐 국민들이 신선하다. 그럼 사실 라이프 스타일을 놓고 보면요, 저는 여가부 장관 시키면 되겠네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외교 전문가인 자원이잖아요. 예. 그것과 또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막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그 엄중하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만큼 외교부 장관들이 역대 정권에서 개인적인 의사결정으로 역량 발휘를 했나? 예. 결국은 청와대의 거수기나 지시대로 움직이는 하나의 이 부속품에 불과하지 않았었는가. 근데 문재인 정부는 저는 외교부 장관에게 이 총리도 책임 총리 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만큼의 역량을 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번 첫 번째로는 조직개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이 결국은 외교 부분은 대통령이 의사결정하는 것을 따라서 움직일 것이고 또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국방부, 사드 문제 책임져야 되고 공조해야 되는 거죠. 통일부도 있을 것이고 네. 이것의 팀플레이를 한번 보는 데는 괜찮은 자원 아닐까 하는 생각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예, 두 분 말씀을 이제 종합해 보면 우려도 있지만 좀 새로운 면에서 기대감도 기대감도 있다. 네. 있다. 자, 이런 얘기로 알아듣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원유철 의원의 모습도 보셨는데 원 의원 말고도 어제 친박 좌장 서청원 의원부터 뭐 최경환 의원 그리고 윤상현 의원까지 친박 의원들이 총출동을 했습니다.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의 공세 어느 정도였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옛부터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인사가 잘 될 때 만사 형통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잘 풀려나간다는 거죠. 인사가 안 되면은 만사가 다 어렵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아주 유행했던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수법입니다. 솔직히요, 저도 장관도 해보고 해봤습니다만은 이 정도 의혹이면요, 우리 그 고위공무원단, 고공단 하는 거 있죠. 국장에서 1급 올라가는 그 검증에서도 저 정도면 통과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어제 윤상현 의원도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전투력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전투력이 약했죠. 제가 전투력이 모두에 약했다.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이제 제일 야당이고 거기 이제 중진 의원들은 외통위에 많이 있어요. 외통위 같은 게 초세선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의당이 사실 의원수가 많지 않으니까 초선 의원들 간 거고 자유한국당 같은 나름대로 거대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4선, 5선 의원들이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이제 아까 최영일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덩치가 너무 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그런 거죠.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창이 좀 약했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근데 뭐 이런 문제들은 있죠.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친박 의원들이 과연 누구를 검증할 자격이 있냐라는 얘기들을 예.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종종 그 얘기들이 나오는 그러니까 것 지금 같은데. 서청원 의원, 네. 최경환 의원은 두 분 다 지금 도덕성 문제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를 그렇죠. 했는데 이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두 분은 자유로운가 이런 얘기들이 좀 그렇죠. 있는 것 왜냐하면 같습니다. 서청원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공천원금 친박연대 때문에 한번 구속이 돼서 실형 사고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중진공의 그 보좌관 그 인턴 취업
강요 문제 때문에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들도 흠결이 있는데 누가 누구를 검증하는 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문제는 지금 국회의원이 직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거에 잘못한 거 있다고 해가지고 검증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내가 지금 재판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제가 재판받고 있으니까 말할 자격이 없으니까 후보자님 괜찮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어제의 그 직무대로 보고 뭐 최경원 의원이 만약에 재판받아서 유죄가 나면 뭐 처벌 당연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별개로 나눠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별개로 보는 것이 맞다. 자,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강경화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질문들을 어제 많이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자, 야권은 흠이 많은 강 후보자를 마냥 감싸기만 한다면서 여당을 또 질타를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 발언에 이어서 홍문정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꼬집었는지 이 이야기까지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만난 한 여성 총리 한 분이, 총리를 지낸 분 한 분이 이렇게 강경화 후보자를 얘기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탁월한 품성의 소유자다.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사람이다. 국제무대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가의 자질과 능력을 인정해서 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당 의원님들은 옛날에 전부 호랑이 같으시더니 지금은 전부 고양이가 되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검증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건지 치어리더 역할을 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홍문정 의원이 예전에 전부 호랑이가 되니 지금 고양이가 됐다. 치어리더 하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실이죠. 아마 그런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디펜스를 하고 있다. 후보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고 뭐 누가 봐도 그건 국민들의 시각에서 올바른 지적인데 그게 똑같은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럼 반대로 자 바로 지난 정권 교체되기 전에는 또 다 고양이와 치어리더를 하던 분들이 이제는 또 호랑이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아까 김태훈 변호사님 말씀처럼 야 이게 야당 의원 하기가 어려워. 아직 적응이 안 된 것 같아. 몸도 무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랑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창이 무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논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보면 결국은 여야 공수가 바뀌면서 수비하던 분들이 이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공격은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이제 시각으로는 홍문정 의원이 굉장히 이제 여당 의원들이 좀 얄미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된 것 같고 이런 양상은 앞으로 계속 흘러갈 테니까 결국은 여당은 여당답게 야당은 야당답게 자기의 위치에 빨리 적응을 하는 게 국민들을 위해서는 좋은 모습이었다 싶습니다. 예, 어제 또 강경화 후보자 답변에서요. 남편, 모친, 은사 이런 이야기가 좀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 주변 탓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는데요.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 남편이 검증팀과 교신을 주고받으면서 해명을 하도록 그렇게 해놓고 제가 비행기를 탔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남편이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이 위장 전입 문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생각 없이 그렇게 아마 친척집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 관리하는 재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지 못하고 저의 부분에 대해서도 남편도 잘 알지 못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정년 전에 또 일찍 그 퇴직을 하시고 명예퇴직했죠. 우리가 볼 때는 좀 영혼이 자유로운 분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재산 관리 같은 것들은 쭉 이제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가 하셨구만요. 예. 오히려 남편분하고 친정 어머니를 모셔서 청문회 해야 될 문제지 우리 후보자님께 이게 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유기준 의원은 강 후보자 남편에 대해서 영혼이 자유로운 분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아니 뭐 남편이 영혼이 자유롭고 영혼이 구속돼 있건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니죠 사실. 자연 그 후보자 본인의 문제인 거지. 이제 남편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강경 후보자의 해명이 이제 남편이 다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재산 문제 같은 거는 뭐 부부 별산제 사실은 우리나라 민법에 부부 별산제 나와 있긴 하는데 실제로 그 엄격하게 적용되는 집이 거의 없어요. 저만 해도 그렇게 안 하고 아마 앵커께서 월급 받으면 다 가져다 주시죠. 전 다 갖다 줘요. 그렇게 뭐 별산제 하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저 강경 후보자의 집은 별산제를 하고 남편 재산 관리, 내 재산 따로 관리하는 건 내 남편과 잘 모르고 그리고 나는 이제 친정어머니를 모시고 산다. 친정어머니 생활비를 내가 부담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건 나름대로 좀 해명은 될 거는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문제는 이제 앞서 처음에 나왔던 그 위장전입의 문제가 아직도 깔끔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해명 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그게 아쉬운 거죠. 처음부터 그냥 솔직히 다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어제도 그 얘기 잠깐 나왔었거든요. 이태기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이화여고 위장 전입할 때 자사고 전환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강경호 후보자가 나는 그 당시에 자사고 전환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태기 의원이 짜자잔 하면서 인터뷰 기사를 꺼내요. 그게 뭐냐면 딸이 위장 전입하고 나서 3개월 있다가 2개월인가 3개월 있다가 이화여고랑 강경호 후보자가 한 인터뷰인데 거기 보면 강경호 후보자가 당시에 이화여고 관계자한테 자사고 전환 준비는 잘 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게 나오거든요. 기억을 지금 못했을까요? 그러니까 강경호 후보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나는 잘 기억 못하고 당시에 인터뷰가 이런 거 물어봤었으면 좋겠다라고 재단 관계자 얘기해서 내가 물어본 것 같다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어떻게 비치겠냐는 거죠. 예, 해명 정말 기억을 못하는 문제 과정이 아니에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왜냐하면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주송산 투기가 아니니까 예.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고 이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끝 정리하면 되는데 자꾸 말이 바뀌고 기억 안 납니다. 남편이 다 했는데요. 선생님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니까 예. 의혹에 의혹만 남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어제 자주 등장한 남편 이야기 속에서요. 네. 아줌마 부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은 또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위장 전입은 본인이 했다고 시인을 했어요. 예. 남편 탓을 한 게 아니라 친척집이 나중에 뭐 학교 쪽 주소로 바뀐 것이 거짓말 아니 굉장히 시끄럽고 큰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나는 친척집이라고 얘기한 바가 없고 위장 전입은 내가 한 겁니다. 그 잘못은 처음에 이제 셀프 고백을 애초에 한 거죠. 예. 근데 그것을 남편에게 이제 언론 취재가 들어가니까 친척집인 것 같다라는 취지로 그 상황을 모르던 남편이 얘기하는 바람에 거짓말로 이게 확대되고 네. 꼬였다는 얘기를 이제 어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저는 충분히 이제 수긍이 돼요. 그럼 아까 이제 김태현 변호사님이 그 주소지가 이 전직 교장의 전세권 그리고 알고 보니 이화여고에 재단이 가지고 있는 집이었다. 외국인 교사 숙소였다. 근데 여기에 16년간 거쳐간 위장 전입자가 전출자가 25명이나 된다. 이거는 이제 강경화 후보가 알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해명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닙니다. 이건 이화여고가 해명할 문제로 튀어버린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강경화 후보가 그런 주소지, 그런 이제 주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지 정말 은사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 주소지를 하필 여기다 전입 신고하면 돼 하고 알려줘서 그걸로 끝난 건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다른 일로 이제 튀어간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해명 중에서 결국은 재산관계 문제가 대부분 이 남편과 딸이 공동으로 콘도를 보유했었다든가 또는 이제 딸 두 사람의 명의로 이제 거제에 이제 그 주택을 샀다든가 이런 문제가 계속 세금 탈루 의혹 등등 나왔는데 금액이 크진 않아요. 그리고 예. 이게 투기성은 아닌 것으로 대략 다 밝혀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경화 후보가 한 칼에 얘기한 것이 남편의 재산 문제는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저대로 재산 관리를 했는데 시집 왔지만 예. 이 친정 어머니를 세 딸이 부양을 해야 했는데 내가 맏딸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이후 쭉 친정 엄마를 내가 부양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남편도 이것을 배려해 줬다는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나라 이제 주부들 아줌마 부대라고 표현을 하면 어제 열광이 일어난 겁니다. 예. 친정 어머니를 딸이 부양하는구나. 능력 있는 딸이. 강경화 후보자가 살았던 시대를 또 감안하면 그렇죠. 예. 그러면은 지금 저런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일이죠. 예. 최근에 와서는 이제 부부 공동 재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젊은 층들의 트렌드이고 또 이제 워낙 그 황혼 이혼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저 가정은 참 깔끔하네. 남편이 수입은 남편이 관리, 부인의 수입은 부인이 관리, 네. 재산 별도 관리. 그런데 이게 남편이 배려해주지 않으면 이해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지금 남편으로 재산은 다 몰려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혼이나 해야 우리 김태현 변호사님 같은 분이 재산 분할 소송을 해서 간신히 이제 재산을 나눠주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주부들이 보기에는 독립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한국 사회의 좀 이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반감이 사이다가 터진 거예요, 어제. 예. 그래서 이것은 사실 외교부 장관 현황과는 별 관계가 없는 예, 것임에도 그렇죠. 불구하고 어제 의회에 열광이 있었다. 이건 또 네. 이제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가장 이슈가 되다 보니까 지금 강경화 후보자 얘기로만 너무 오래 얘기를 그러네요. 했는데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틀째 청문회가 이어지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념적 편향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김희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어제 소신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특별히 좀 기억에 남는 발언이 있으십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이죠. 소수견에 대한 얘기들. 예. 소수견이 언젠가는 다수견이 될 수도 있는 거다라는 예. 것들은 이제 본인의 이제 소신이 담겨 있었던 것이고, 뭐 김희수 후보자가 소수견이 옳고 다수견이 틀리다. 다수견이
옳고 소수 의견이 틀리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소수 의견도 존중해야 하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어떤 정신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소수 의견을 김일수 헌법재판관이 많이 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돼야 된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그 이유도 저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소수 의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명했다는. 다만 반대로 소수 의견을 많이 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적절하지 않다라는 반대 논거는 빈약한 것이거든요. 다수 의견을 많이 냈는지 소수 의견을 많이 냈는지는 헌법재판소장을 되고 안 되고와 저는 큰 차이가 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별명이 미스터 소수 의견인데 네. 이 미스터 소수 의견이 발끈한 그런 지점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저는 어제 가장 감명이 좀 깊었던 대목은 그 5.18 관련 사형 선고 건이에요. 이것을 좀 자유한국당이 문제 제기하는 건 전 좀 이 국민들이 보기에 불편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 50 민정당이 여당이던 시절인데 전두환 장군이 대통령이 되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어서 이제 직선제로 바뀌긴 했지만 이제 노태우 후보가 이제 직선제 최초의 대통령이 되고 육공이 열리고 이런 상황에서 그 민정당의 후신이 지금의 이제 자유한국당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 사이 3당 합당이 이제 있었고 개파가 합쳐지고 이름은 계속 바뀌었지만 그런데 이 5.18 문제에 대해서 이 거의 성토하듯이 이야기를 한 것이 주로 자유한국당 쪽이었다. 오히려 국민의당 쪽이 호남 기반이라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할 수 있었는데 지금 5.18 관련 단체들에서는 큰 문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개인 가족사의 아픔이 드러난 거는 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희수 후보가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합니다. 그때 나는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정말 이제 이 중위 수준이었고 위에서 압력을 행사했고 구구한 이야기를 하면 다 해명될 수 있는 얘기인데 사실은 굉장히 뼈아픈 사죄를 하거든요. 그걸 보면 30년 후에 30년 전에 내렸던 판결이 정말 아픈 가시로 양심을 찌를 수가 있다는 걸 보여준 장면이라는 점에서 저는 정말 법조인들이 좀 저 장면은 귀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그 부분이 해봤고요. 가장 감명 네네. 깊었다 이렇게 또 보셨군요. 근데 어제 김희수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살짝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장면이었는지 직접 보시겠습니다.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청와대 인사라인에서 받았습니다. 인사라인 누굽니까?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라인 누구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까? 말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말 못할 이유 없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민정수석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으로 받았습니까? 내 손으로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었기 때문에 농지를 구입했다고 답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다. 아마 속기록 보십시오. 속기록 보십시오. 예. 일단 조국 민정수석 얘기를 하면 안 되나요? 저게요, 근데요. 지금 화면만 보니까 굉장히 짧았던 것 같죠. 공방이 굉장히 그렇죠. 길어요. 훨씬 길었죠. 한 번 1차 공방이 있고 잠깐 이제 휴식 시간이 있습니다. 휴식 시간 이거 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희수 후보자가 버티다가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는 왜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추천한 게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누구한테 전화 받았는지. 아니 어차피 실무자면 민정수석 아니면 인사수석이고 그보다 윗선이면 비서실장 아니면 뭐 대통령이겠지. 그다음에 집권 여당의 무슨 의원이 하겠습니까? 무슨 뭐 밖에 있는 사람 하겠습니까? 이 새 정부 초기 조각하는데 누가 하는 게 왜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그걸 물어봤습니다. 어쨌든 일단 그러면 조국 수석이랑 대답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김효재 재판관이 뭐 대답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사의 어떤 절차나 이런 과정들은 내가 말해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묻는 의원들 입장에서 이거 왜 이러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소위 말하면 비서실 씨한테 받았나? 왜 대답 못하자고 계속 묻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쓸데없는 공방으로 시간이 간 건데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걸 왜 물었는지도 모르겠고 다른 질문 하려고 물어봤는데 여기서 걸린 거 그럴 아닐까요? 수도 있죠. 여기서 오래 걸린 거죠. 김희수 후보자가 그냥 조국 수석한테 전화 받았다는데 왜 저거를 얘기 안 하고 저렇게 시간을 끌었는지도 참 의문이에요. 그다음에 2012년에 했던 발언, 내가 농사지어서 그 쌀로 밥을 해먹고 싶어서 농지를 구매했다 답변했다. 그렇게 답변을 안 했다는데 속기록 확인해봐라 했는데 이 부분 혹시 저도 지금 그 나중에 저기까지 다투고 나서 팩트 체크를 저건 팽팽하게 진위 공방을 한 거잖아요. 그럼 속기록을 끝나고 봤을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이어지니까 청문회가 그렇죠. 아마 오늘이라도 저 이야기 나와야 될 텐데 정말 농사를 지어서 내 손으로 지은 쌀을 밥 지어 먹고 싶어서 땅을 샀다고 얘기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이제 이건 청문위원회 질의가 맞는지 그런 말 한 바가 없다라고 한 후보의 말이 맞는지
이거 저 방송 끝나고 좀 확인을 해주시기 체크를 바랍니다. 좀 해봐야 되겠군요. 궁금한 대목이네요. 예. 어쨌든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늘까지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9일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되고 본회의 표결은 아마 12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앞서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뭐 지금까지 인사청문회를 받은 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파란불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워낙 이제 흑수저 출신의 스토리도 있는 사람인데 더군다나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할 이유가 크게 없죠. 근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이거 자기 부정이에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정권,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에서도 중용됐던 사람인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정권 바뀌어가지고 더 높은 자리에 오니까 안 된다는 논리는 말이 안 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를 하고 싶어도 못하고 할 이유도 없겠죠. 근데 이제 제가 자꾸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 호평을 드리는 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잘 적다, 흑수저고 스토리가 있다는 그런 것보다 어제 했던 얘기 등이 식견이 불어나는 얘기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문재인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의 성장 정책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 세상에 다 아는 사실입니다. 뭐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물으니까 혁신 성장이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두 개가 배치되다고 보진 않아요. 같이 연동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얼핏 듣기에는 대통령 지지층 입장에서 뭐야 이거 대통령 다른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본인의 식견과 소신을 드러내거든요. 그게 사실은 공직자로서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굉장히 정책적인 준비가 잘 돼 있구나. 그래서 이 김동연 후보자가 경쟁부청이 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김상조 위원장이라든지 장하성 실장은 좀 약간 어느 정도 분배 쪽에 방점시켜 있는 분들이고 그 와중에서 좀 균형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예. 뭐 현 정부의 경제 정책과 코드가 맞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 많긴 했지만 뭐 야당 의원들도 김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좀 비판 대신 격려를 보여주는 모습이 많았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후보자의 능력에 대해서는 뭐 거의 참 잘된 인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중에서 가장 국민을 안심시키는 인사다. 이렇게 평가가 나 있습니다.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국무조정실장 할 때 저희하고 또 일을 많이 하셔서 후보자께서 뭐 일을 잘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중심을 잡고 정말 이 어려운 경제를 헤쳐나가는데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대가 큽니다. 좀 낯선 풍경이긴 하네요. 낯선 풍경이죠. 그러니까 두루두루 친하다. 이게 관료의 특성인 것 같아요. 고위 관료로. 이게 이명박 정부 때는 초기에 인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 요직을 맡았고 박근혜 정부 때는 국무조정실장을 맡았고 굉장히 중요한 직인데 조정을 하는 건데 저는 아까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식견을 갖추고 있다. 경험과 이론을 겸비하고 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는 또 인성이라고 봐요. 이 김동연 후보의 삶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좀 아프게 아들을 잃었는데 부모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근데 그 이후에 그것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관료스럽지 않은 우리가 흔히 그냥 좀 전형적인 공무원스럽지 않은 공감 능력을 많이 보여줘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도 많고 여러 글에서 또 묻어나는 이제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관료구나. 그리고 이제 고위직까지 올라가 있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장하성 정책실장이나 김상조 위원장이 된다면 조금 이제 이 진보 보수 또는 중도 혁신과 좀 이제 안정성 여기서 마찰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코드 인사가 아니라서 문제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우려인데 그거보다 훨씬 더 전 시너지가 날 것 같은 느낌이어서 상당히 좀 박수 쳐주고 싶은 인사이기도 하고 청문 결과를 보고도 훈훈한 느낌이 남습니다. 지금 여러 이제 청문회를 받고 있는 후보자들 얘기해봤었는데요. 자, 자유한국당은 어쨌든 지금 뭐 반발이 심합니다. 일단 청와대가 임명을 할 수 있지만 임명을 강행하면 내가 보이콧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아까 김태현 변호사 앞서 얘기해 주셨지만 추경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예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청와대도 참 곤란할 거라고. 그게 이제 고민일 거예요.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현실인데 정치라는 것이 대통령의 지지도가 아무리 높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여소야대 국면이고 거기다 지금 뭐 국회 선진법까지도 있기 때문에 추경 통과가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추경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본인 핵심 공약이 82만 개 일자리 전 국민이 다 아는데 추경이 통과 안 되면 예산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일종의 패키지들이라고 그럴까요? 강경호 후보자 낙마 카드로 쓸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최영일 평가 말씀하시는데 정치공가 맞습니다.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정치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결국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할 것 같다, 3명 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한 20%의 변수가 있다고 말씀드린 그 추경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좀 너무 궁금한 게 강경화 후보를 낙마시키면 뭐 자진 사퇴를 하든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하든 하면 추경을 통과시켜 준다. 그럼 이 두 개는 무슨 상관성이 있는 근데 거예요? 그게요. 네. 상관없는 건데 항상 그래왔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련 아닙니다. 지난 정부, 특히 지난 정부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있을 때 통과 안 될 때도 보면 물론 법안이가 좀 차이는 있지만 법안을 패키지로 서로 상관없는 두 개의 법안을 패키지로 통과시킨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게 좋게 말하면 협치고 나쁘게 말하면 야합입니다. 그걸 깨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이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실의 문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 정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게 정치공학 야합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협치로 갈 수준은 저는 아직 아니라고 봐요. 여야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전 진통이라고 봅니다. 네, 이해할 수 없는 딜들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이 일자리 공약인데 좀 청와대 고민은 좀 깊을 것 같습니다. 3명의 공직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던 어제 오전에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서를 찾았죠. 임기 내에 소방관을 적어도 19,000명 늘리겠다 이런 약속을 했는데요. 이른바 일자리 추경 현장 방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배우 유지태 씨도 함께했다고 하는데요. 차윤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일자리 추경 현장 방문의 일환으로 서울 용산 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소방관들을 격려했는데요. 현장 함께 보시죠. 대통령 방문에 소방서가 한껏 들떴습니다. 첫 순서는 커피 타임이었는데요. 대통령이 소방관들에게 직접 커피를 따라주죠. 이쪽이 서운하다고 합니다. 네, 함께 또 사진도 찍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익숙한 얼굴이 보이죠. 배우 유지태 씨가 동행했습니다. 우리 유지태 씨는 소방관으로 영화에서 활동한 중이죠. 2000년께 리베라메라는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유지태 씨는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는 캠페인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소방관 고 챌린지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법의 조속한 통과를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입니다. 배우 정우성, 김동완 씨 등 스타들이 참여했고 최근에는 유지태 씨가 배우 류준열 씨의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인연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소방서를 방문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불에 타 까맣게 변한 소방장구 앞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소방관들의 애로사항을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화상으로 인해서 양손에 2도 및 3도 화상을 입고 기도를 한다고 어느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내가 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살릴 수 있게 해주소서. 한 명은 내가 등에 업은 사람, 또 한 명은 나 자신. 그런 아마 그런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지난 3월 용문동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기억하십니까? 소방대원들이 직접 온몸으로 불길을 막아서며 주민들을 대피시켰죠. 주민들은 안전하게 구조됐지만 소방대원들은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특히 새내기 대원은 당시 결혼을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결혼은 미뤄졌고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렸는데요. 신혼여행은 아직도 못 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우리 최길수 대원 또 김성수 대원 지금도 재활 치료 받고 있죠. 너무 이게 감동적이어서 정말 그 병문안이라도 가보고 싶었는데 그때 한참 또 대선 또 앞두고 있는 시기여서 그런데 신혼여행 안 간 것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그냥 명령인데 적절한 시기에 신혼여행 가셔야 되고 또 신혼여행 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소방서장님이 또 휴가도 이렇게 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해줄 거죠? 네, 적극적으로 받드리겠습니다. 소방서장은 이 대답을 하면서 감격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제 행사의 주제는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였는데요. 현장에서는 영웅으로 대접받지만 돌아서면 노고가 잊히는 소방관들. 하루빨리 소방관의 처우가 개선돼 소방관과 그 가족들이 이렇게 기쁨의 눈물만 흘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여기서도 손수 커피를 또 네. 따라주시기도 하고요. 최길수 소방관에게는 신혼여행을 명하기도 하고 이 부분이 참 부럽긴 한데요. 자,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 이게 이제 캐치프레이즈였고요. 이게 일자리 추경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그 차원에서 기획된 뭐 그런 행사라고 측면들도 볼수 있죠.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추경이 결국 예. 공공기관 81만 개 일자리고 공무원을 이제 증원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올라가는 게 소방관 아니겠습니까? 소방관, 경찰, 교사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관의 확대를 수가 늘리면 아무래도 그 기운이 소방관들의 업무를 좀 가중한 업무를 좀 나누는 측면도 있지만 국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간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었던 걸 거예요. 그래서 현장 방문한 건데 어제 제가 저 장면을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한테 가지고 있지 않은 엄청난 정치적 자산이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저런 민생 현장을 갔을 때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소위 말해 그림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어색하지 대통령 않다는 그렇죠. 거죠. 같은 거 좀 예. 어색했거든요. 그러니까 의전에 짜여진 듯한 것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커피 따라주고 이게 뭐 앉아서 얘기하고 웃고 뭐 손잡아주고 이런 것들이 이게 뭐 의전에서 나온 것도 아니라 격식에서 나오는 거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예. 그게 사실은 국민한테 비치는 굉장히 좋죠. 그래서 아마 저런 민생 행보에서 나온 저런 자연스러운 모습들이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제가 봤을 때 엄청난 자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어제 전 저 장면 보고 저런 들었어요. 감성 네. 리더십은 국민들의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감성과 공감 능력이 있어야 앞으로는 지도자가 될 수 예. 있다. 그 자연스러운 게 연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습관에 배어 있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대통령이니까 맨 꼭대기에 있고 당신들은 저 말단 부하 직원이야. 근데 내가 시혜를 베푸는 거야. 내 커피 한 잔 마셔봐. 대단하지. 이런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누고 있는 거죠. 지금 저 모습은. 그런데 이제 그 신혼여행을 명한다. 이 대통령의 명령에 SNS가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님, 뭐 우리 아들 장가 가라고 좀 명령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 명령해 주십시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비극이 하나 숨어 있는 것인데 네. 소방관이 국가직 공무원이 아닌 거예요. 소방관들이 예. 지금 1인 시위 릴레이를 굉장히 수년 동안 했습니다. 이 국가직 공무원이 돼야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사람들인데 지방직 공무원 내지는 지금 이게 예를 들면 정규직화되지 않는 또 상황에서 굉장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고 또 이 가장 긴급한 문제는 예산 배정인데 네. 장비가 노후화돼 있거나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소방관들이 스스로 끼는 장갑을 자비로 산다더라 이런 이야기도 또 예. 회자돼 있어서 자 그러면 국민의 생명을 보장하는 저분들에 대해서 현충일 때 우리 순국 선열에 대한 이야기 애국에 대한 정의를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럼 국민에게 봉사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예우해야 되는데 우선 돌아가신 이후의 예우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서 현장에서 활동할 때 정말 좋은 장비 지급해줘야 되고 그들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것을 자 신혼여행 가세요라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고 굉장히 많은 의미가 좀 내포된 방문이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이게 협치의 대상인 것 같아요. 소방관에게 처우를 개선해주자. 직업적으로 예. 혹은 뭐 또 이제 일의 여러 가지 환경 재반 문제에서 이 반대할 국민 이거는 정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먼저 청와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좀 협치해서 예. 개선시켜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이런 감성 리더십, 국민들과의 공감 능력 때문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초반 지지도 뭐 조금 떨어져도 70%대 네. 후반이니까요. 그런데 뭐 지금부터가 진검승부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